1965년 10월 전투병으로서는 최초로 청룡부대와 맹호부대가 베트남에 파병됐다. 국군을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군사적 지원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M16 소총의 면허 생산이었다. 국방부 조병창은 미국 콜트사에 로열티를 주고 60만 정의 M16A1을 생산하기로 계약을 맺게 된다. 하지만 우리 군은 미국의 지원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무기 개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우리가 다 원하는 무기 제공하는데 왜 이런 그 무기를 자주적으로 만들어서 돈을 낭비하며 그 돈 가지고 뭐 요점은 경제를 갖다가 발전시키는 데 쓰는 게 좋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 자리에서 미 국무부는 그 AD 창설에 절대 반대단 말이죠. 아주 그냥 단호하게 외교적 수사를 쓰지도 않았어요. NO 한마디로 말이죠.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은 열악한 과학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최고의 연구 인력을 끌어모아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했다. 무기 설계를 해본 인력이 없어서 군에서 사용하고 있던 낡은 총기와 화포를 빌려와서 분해해보며 도면을 그렸다. 고강도 알루미늄을 만들 공장이 없어서 민수용으로 쓰던 창틀용 알루미늄으로 총포의 형태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렇게 쌓은 경험들은 국방부 조병창이 세워주면서 실질적인 기술력과 결합하게 됐고 마침내 1981년 최초의 한국형 소화기 K1 기관단총의 양산으로 이어졌다. 짧은 총열 길이와 가벼운 무게가 특징인 K1 기관단총이 특수부대용으로 개발됐다면 대다수 한국군 보병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화기가 K2 소총이다. 1989년부터는 K3 경기관총을 일선에 보급하기 시작하며 한국형 소화기의 범위를 분대 지원 화기로 확대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장교들이 휴대하는 권총, K 시리즈 중 전장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고속유탄 기관총,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소음총과 저격용 소총까지 모든 총기류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총 한 자로 만들지 못해서 낡은 총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데에 힘썼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의 뒤를 잇는 세계 5위의 재래식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방위산업 40년 기적의 중심에 서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소화기 생산업체인 S&T 모티브. 오늘도 그들의 혁신은 계속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국산 총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S&T 모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산 총기 개발의 역사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S&T 모티브의 박문선 상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S&T 모티브의 박문선입니다. 역시 S&T 모티브의 곽중구 부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S&T 모티브의 곽중구 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K 시리즈에 대해서 이미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제식 소총 K2는 물론이고요. 국산 헬기 수리온에 장착된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던 기관총 K12,
또 소리 없는 강자 K7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총기가 국산화되어 있고요. 이 빛나는 국산 총기의 역사를 이끌어온 기업이 바로 S&T 모티브입니다. 오늘은 S&T 모티브가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총기 중에서요. 이미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것은 제외하고 꼭 짚어봐야 할 3가지 총기를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1991년) 개발된 중대급 공룡 화기 K4 고속유탄 기관총. K4는 일반 기관총의 유효 사거리 밖에 있는 적의 밀집 부대나 장갑차를 제압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됐다. (40mm의) 유탄을 분당 200발로 쏘아대는 K4의 위력은 대단하다. 탄약 한 발 한 발이 5m 반경의 살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보유한 전투 차량인 험비를 일격에 파괴시키고 2개 분대의 병력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진지 내에서 방어 사격에 나설 경우 충분한 탄약만 보유한다면 포병이나 항공기의 지원 없이는 제압이 어려울 정도로 막강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 보병 중대의 화력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형 소화기 K4 고속유탄 기관총이다. 2011년 3월 3일 충남 태안군 남서쪽 64마일 해상 태안해경 소속의 고속단정 2척이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추격하고 있었다. 도끼와 해머로 거세게 대항하는 중국 선원들에게 우리 해경은 처음으로 실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다. 당시 해경이 사용한 총이 바로 K5 권총이었다. 1989년 개발된 이후 한국군 제식 권총으로 채택되어 장교와 기갑병, 수송병 등 특수병과의 보조 무기로 지급되는 K5 권총. 또한 K5 권총을 기본으로 사수가 몸을 숨긴 채 총구를 꺾어 목표물을 쏠 수 있는 굴절형 화기인 코너샷이 개발되어 또 다른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적용용 소총은 대테러전이나 일발 필살의 작전에 주로 사용된다. (100야드의) 거리에서 1인치 내의 탄착군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용 소총의 개발에는 초정밀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적용용 소총을 생산하는 나라는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10여 개의 국가뿐이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부대별로 오스트리아의 SSG나 독일의 MSG-90, 미국의 M700 등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소모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군에서의 소요를 파악한 S&T 모티브는 업체 주도 방식으로 국산 적용용 소총 개발을 시작했다. 바로 2013년 양산을 시작한 K14 적용용 소총이다. K14는 해외 유력의 적용용 소총에 비해서 총신이 가볍고 성능도 우수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네, 우선 고속유탄 기관총 K4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 박사님, 이제 VCR 이제 화면에서도 같이 봤는데요. 이제 K4는 말 그대로 이제 유탄을 고속으로 연속 발사하는 이제 총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전장에서 이 유탄 공격이 왜 필요하고요? 이 고속유탄 기관총이 어떤 활용이 가능한 무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그 각계 병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종류가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총이고요. 두 번째가 이 수류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검이 있죠. 그래서 각 용도에 따라서 적이 조금 멀리 있을 때는 소총으로 하고, 또 가까이 있고 또 은폐되어 있거나 또 여러 명의 적이 한꺼번에 이렇게 공격하거나 할 때는 수류탄을 사용해서 하고,
또 뭐 이제 육박전 할 때는 뭐 대검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수류탄 같은 경우에 손으로 던져야 되는데 던질 수 있는 거리가 뭐 불과 한 30-40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좀 더 멀리 던져서 적을 타격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유탄이거든요. 그래서 수류탄 같은 정도의 폭발력과 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한 뭐 200m, 300m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바로 유탄 발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멀리 있는 은폐가 되어서 직접 직사화기로는 타격할 수 없는 그런 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또 여러 명의 적을 한꺼번에 격파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유탄 발사기인데 때에 따라서는 적이 아주 우리가 화력을 집중해야 될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거 발사 속도가 천천히 되면은 첫 발 떨어뜨리면 적이 바로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대응을 해서 다음 사격이 늦어지면은 효과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속으로 발사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화력을 집중해서 말하자면 원하는 대량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고속 유탄 발사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류탄이나 유탄이나 마찬가지지만 은폐된 진지의 적을 공격하거나 또는 다수를 살상하거나 또는 어떤 물리적인 사람뿐만 아니고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격이나 이런 걸 줘서 효과를 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유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박무선 상무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K4 이전에 이 고속 유탄 기관총으로 사용된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MK19라고 하는 것이 있던데요. 이 MK19 어떤 무기인가요? 미국에서 미 해병대가 월남전에 참전해서 이 전장 환경을 보니 정글지대, 주로 정글지대였죠. 해안가를 쭉 따라서 그런 부분에 효과적으로 이제 적을 제압하기 위한 소화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업체에서는 40mm M203 대신에 이걸 어떻게 동시에 여러 발을 투하를 해서 밀집 부대라든지 그다음 정글지대를 초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남전 당시에 이제 해병대가 주로 쓰기 위해서 개발된 게 마크 19 모드 3라는 유탄 기관총이 있습니다. 유탄 기관총은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마크 19 모드 1, 모드 3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성능 개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크 19 모드 3로 미군들이 일부 쓰고 있고 탑재 장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정말 효과적인 화력 지수를 나타내는 화기로 정말 인기 만점의 곽광을 받고 있는 화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고속 유탄 이 기관총을 이제 살펴보니까요, 일부 이제 무기 선진국에서만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게 자체 개발은 한 사례는 거의 또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또 어떤 이유에서도 그렇게 됐는지도 한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무기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선뜻 나서서 이렇게 개발하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같이 두 가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총을 개발하게 되면은 늘 총과 탄은 페어로 개발이 되는지 사실은 궁합을 잘 맞춘다는 의미에서 이 총에 따라오는 탄약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소화기들은 이 나토 계열의 5.56mm 탄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표준탄은 5.56mm에서 소화기들이 쭉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됐고 옛날에 동구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아카브 소총 계열 중심으로 쭉 양분화되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40mm 기관총은 아무나 선뜻 개발을 못한 게 이 총과 이 40mm 유탄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기존 M203이나 쟤들 쪽에서 있는 K201에서는 단발식의 40mm 유탄은 발사 속도가 굉장히 저속입니다. 저속이어서 사실은 저속 상태에서 날아가다 흔히 하는 말로 나뭇가지에 부딪혀도 이제 충격 신관이 폭발해서 터지는 사고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K4에서는 40mm 고속 유탄 기관총은 탄 자체가 고속의
피팅이 돼서 뭐 신관이라든지 탄체 전체가 이제 오토마이저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탄과 총을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선뜻 미국 말고는 다른 나라들이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달려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진국 중심으로, 특히 미국 중심으로 이제 유탄이 개발이 되었고, 40mm를 미국에서 개발하니까 옛날 소련에서는 20mm 유탄 발사기 기관총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시절에 북한에서도 그걸 도입을 해서 필드에 이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40mm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컨센서스를 그 정부와 군과 특히 이제 국가인 주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탄도 그다음에 총도 다 같이 개발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중구경의 화기라고 할 수 있는 게 겨우 이제 뭐 12.7mm가 있었고 7.62mm. 그 다음에는 뭐 사실은 뭐 이 장사거리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화기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0mm 박격포, 그 다음에 7.62mm 기관총, 그 밴드폭 사이에 화력 지수를 확보를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이 감히 선진국 미국에서 개발한 40mm 유탄 기관총을 개발하자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탄 개발하는 업체가 M사라고 있습니다. 이 M사는 이 40mm 유탄 그 탄 개발하다가 사실은 회사가 M&A 대행해서 다른 데 넘어갔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망했었죠. 그 정도로 이제 리스크가 있는 탄약 화기 개발이었다는 걸 부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K4 개발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제 모든 무기 개발이요, 그 무기가 어떤 성능을 갖출 것인지 기획 단계부터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 K4 개발 단계에서 이제 K4는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개발한 무기입니까?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보병의 화력 지수를 그 시절에 판단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7.62mm가 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한 800 정도 유효 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커버되는 게 이제 60mm 박격포를 한국군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박격포는 뭐 2km에서 뭐 2.5km 이 그 좀 원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에서 한 2km 사이에 그 밴드 폭의 화력 지수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이제 그 리콰이먼트가 그 밴드 폭 화력 지수를 높이자. 그러면서 유탄 기관총 운용 개념을 어떻게 가져갔냐면은 한국군에서는 적 그 밀집 부대라든지 뭐 화기 진지 이런 목표물을 타겟하는 운용 개념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화력 지수 밴드 폭을 60mm 박격포하고 7.62mm 그 사이로 목표를 두고 개발 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이 됐군요. 이제 모든 일이 이제 기획하는 대로요, 이제 순조롭게 좀 진행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것들을 개발해 나갈 때 덜컥덜컥 걸리는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고속 유탄 기관총 K4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좀 어려운 점은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 구경이 큰 기관총을 보지도 못하고 뭐 듣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시절에는 우리가 이제 이 선진국의 기술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기술로 쉽게 말해서는 카피도 해오고 우리 기술로 습득도 하고 우리 자체 셀프 레벨업도 시키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 이 어려운 과제였고, 우리가 단지 보유할 수 있는 게 정말 미군들이 쓰고 있는 테크니컬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의 그림, 그 다음에 어떻게 작동시킨다, 어떻게 정비를 한다, 이런 개념을 베이스로 해서 설계를 하고 만들어서 트라이아웃 해서 테스트해보고 이 단계를 수없이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개발 중에 OT 시험 중에는 뭐 연속 사격이 안 돼서 뭐 다른 편법을 써서 사격하는 방법 강구도 했었고, 국가의 멤버들하고 개발하면서 정말 우리 회사 야외 사격장에서 이 밤을 낮같이 밤새기를 정말 수없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 노력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 점차 우리 걸로 습득을 했었고, 모르는 것들은 정말 이 구경하면서 남은 기술을 뚱치듯이 가져와서 우리 걸 만들고, 사실은 기술이라는 게 보고 와서 직접 만들어 보면 또 시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몸소 체득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국가연 업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개발했던 그 화기로
기억이 납니다. 예, 이건 이제 상무님이 기억일 테고요. 우리 곽 부장님은 또 어려운 점, 또 다르게 기억하는 점 있을까요? 이제 처음에 이제 시제품 만들었을 때 예. 이게 상당히 이제 이 기능을 이제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게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4kg대 이상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능은 안정이 됐지만은 ROC를 이제 만족하는 수준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이제 경량화를 시킨다고 하면서 이제 재설계를 해서 경량화를 했는데 또 이제 너무 많이 경량화를 하다 보니까 이 발사 속도가 빠르게 되면서 이제 부품의 내구 수명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들이 발견이 돼서 또 한 번에 이제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재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기능을 좀 안정시키면서 적당한 이제 ROC에 맞는 무게를 이제 찾아내는 것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두 분 좀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 이 개발에 완성을 했고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K4 성능이 어떤지 이제 궁금하거든요. 요 이제 궁금한 부분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MK19와 비교해서 성능을 좀 비교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무님? 이 고속유탄 기관총이라는 이 40mm 탄을 쓰는 고속유탄 기관총이라는 게 사실은 그 미국을 선두로 해서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싱가포르, 남아공, 터키 이렇게 몇 나라들이 이제 자국의 전력 증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유사 총기들을 개발해서 전력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K4는 그 마크 19 모드 3와 비교해서 정말로 뭐 대등한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미국보다 좀 앞서 있다는 부분은 이 총열 부분에 이 강선 설계를 저희들이 최적화를 했었습니다. 이 비용도 줄이고 강선 횟수도 좀 줄여서 정말로 유효 사거리 1,500, 최대 사거리 2,200까지 가는데 비용과 그다음에 그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 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 탄약과 그다음에 그 총열의 강선 설계, 최적 설계를 했다는 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 성능 측면에서 보면은 마크 19 그 모드 3랑 저희들이랑 거의 뭐 등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S&T 모티브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국산 총기, 한국형 권총인 K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 박사님, 이제 권총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서부 영화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실제 이제 우리 군 복무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또 자주 봤던 또 이게 총기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주요 이제 이 간부들에게 이제 지급됐던 총기류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군에서 권총 어떤 용기로 사용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뭐 권총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짧은 사거리, 그러니까 근접 전투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 장비고, 그래서 전투 현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동굴 진지라든가 건물 내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그 협소한 짧은 그 사거리가 통하는 그런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그리고 그 비상시에 뭐 호신용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한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아주 신속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라는 점에서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비상 또 호신용으로 또 주로 이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곽종훈 부장님, 이제 일반적으로요, 이 권총이 소총에 비해서 명중률도 또 이제 화력도 조금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만드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까다롭다고 하거든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 권총은 이제 일반 소총하고 비교해 보시면 똑같은 그 팔대 기능들을 하는 총입니다. 대신 이제 소총 같은 경우는 어깨에 견착을 해서 사격을 하고, 이제 권총 같은 경우는 이제 손 안에서 그립을 잡아갖고 이제 사격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그 사격할 때 정확도 측면에서는 이제 호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총은 이제 손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품들이 이제 소형화가 되고, 그다음에 경량화 부품들이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밀한 기술력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S&T 모티브에서요, 국산 권총 이 K5를 개발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K5를 권총 이제를 개발하게 된 배경은 46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국방경비대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군으로 발전하면서 그 미군에서 지급되는 M1911A1이라는 그 거버먼트 권총이 보급이 돼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 거범 권총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1차 대전 때부터 이제 채용이 돼 갖고 2차 대전, 뭐 베트남전, 걸프전, 또 이제 6.25를 격하는 이제 한국전 하면서 한 80년 동안 이제 지내오면서 이제 거쳐온 권총입니다. 근데 이제 이 M1911A1 권총은 이제 459경 탄을 쓰는 권총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탄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동이 좀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쓰다 보니까 한국인 체형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 와중에 80년도에 지나서 이제 미국은 이제 9mm 권총으로 이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거를 방향 전환을 하는 그 타이밍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또 심각한 게 뭐냐면 1911 그 A1 총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품들이 전부 다 내구 수명들이 다 오래돼서 못 쓰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품들이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미군이 80년도에 지나가는 그 체토캔 9mm 권총을 이제 저희들도 개발하게 되는 사례가 된 거죠. 예. 그런 이제 배경하에서 이제 한국인 채용에 맞추었다는 말씀 이제 주셨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 K5에 대한 평가를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어떤 호의적이고 후한 평가를 좀 내렸거든요. 예. 적지 않은 자료에서 보게 되면은 뭐 시대를 앞서가는 권총이다라고까지 이제 이 호평을 하던데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되는 걸까요? 예, 이게 그 권총에는 이제 세 가지 작동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싱글 액션이라는 단동식, 그다음에 더블 액션이라는 복동식,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 액션이라는 속사식이라는 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싱글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아쇠를 당기면은 공이치기가 이제 해제돼서 그 동작을 이제 수행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더블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아쇠를 똑같이 당기면은 공이치기가 이제 뒤로 해제되다가 다시 격발이 되면서 이게 동작이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블 액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총이 좀 정확도 측면에서 처음에는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첫 발 맞고 뒤에는 이제 싱글 액션 타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적은 힘으로 사격이 되면서 이 조준점들이 이제 좀 틀어집니다. 이게 이제 첫 발의 조준함과 비해서는 뒤에 이제 싱글 액션에서 사격하는 것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발과 다음 때 이제 감각이 또 틀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완해서 만든 게 이제 패스트 액션이라고 첫 발에 많이 들어가는 그 힘을 뒤로 이제 공이치기로 뒤로 제꼈다가 다시 그거를 원위치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사수들이 이제 첫 발 방아쇠를 당겼을 때 이게 공이치기가 뒤로 해제가 됩니다. 그게 해제가 되면서 이게 적은 힘으로 해제가 되고 바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패스트 액션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패스트 액션이 사실적으로 이제 FN사가 벨기에에 있는 FN사가 먼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차기 권총 후보에다가도 이제 제안했는데 채용되지는 못했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방식이 사라졌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다시 복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적으로 완성시켜 갖고 K5에 적용해서 국제 특허까지 획득한 사례입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칭찬해도 뭐 아까울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K5 권총이 이 정도의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일반인 생각에서는 이게 이제 수출도 잘 될 것이다라는, 왜냐하면 이제 국제 특허까지 지금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요, 1989년도 하반기에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90년대 이제 DP5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수출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에 들어서 LH9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K5 권총은 이제 국내에 저희 군에만 납품하는 총이기 때문에 K5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수용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기종으로 해서 동일한 형태의 기능하고 형태를 갖고 있지만은 모델 명칭은 이제 형식 번호는 DP51이라고 해가지고 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90년대까지 이제 실적들이 많이 좋지는 않았지만은 최근에 이제 LH9이라는 라이언 허트, 미국의 라이언 허트라는 회사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전혀 다른 느낌의 모델을 처음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게 변화된 것이 이제 착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인산염 피막이라든지 표면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LH9에 적용한 거는 이제 세라코팅이라는 이제 특수 세라믹 코팅 방식이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고급적이고 내구성을 자랑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총기 애호가들이 많이 사랑하는 그런 코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이치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윗부분이 좀 샤프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둥글게 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총몸 슬라이드 부분의 앞쪽에다가 널링을 해서 그것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장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창도 13발에서 15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하게 좀 배려를 많이 해줬고요. 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중요한 게 또 바뀌어진 게 뭐냐면은 이제 그립 부분이 있습니다. 손에 이제 감춰 그 잡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감촉감이 그 과거에는 이제 플라스틱이 조금 약간 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립감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널링 부분은 이제 좀 더 크게 하면서 깊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그립감이 좋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총리에 대한 평가들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던 그 부분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번에는 국산 저격용 소총 K14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 박사님, 이 저격용 소총 이것도 이제 그야말로 특수한 임무를 띠고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뭐 소총이니까 뭐 전략적인 보다는 전술적으로 주로 원거리 그 주요 인물 저격용으로 쓰는 그 장비입니다. 전투 현장에서도 서로 상방 간에 아주 치열한 그 교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적이라고 뭐 아무렇게나 쏘는 그런 개념보다는 적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인물, 말하자면 지휘관이라든가 또는 뭐 통신병이라든가 또는 그 기관총 사수 뭐 이런 적이 발견되었을 때 특별히 그런 목표를 이제 타격할 때 이 저격용 소총을 쓰면은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뭐 전투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테러 작전, 대테러 작전을 할 때 테러범들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또 저격용 소총이고 또 특수부대가 뭐 적지에 침투해서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중요한 타겟을 그 원거리에서 사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비가 저격용 소총이 되겠습니다. 예. 예. K14 말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저격용 소총의 이제 명확한 명분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을 텐데요. 장군님 이제 현재 알려진 우리 이제 K 시리즈 중에서요. 가장 순번이 늦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주 개발하는 거에 가장 최근에 개발한 소화기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다른 소화기에 비해서 이 개발이 이렇게 늦게 시작된 거에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K 시리즈를 K1A부터 쭉 개발을 하면서 소유군 그 요구에 따라서 이 대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000년 초부터는 이 전 밴드의 폭에 전 구경의 소화기류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레벨업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작된 게 사실은 이 9mm SMG, 그 다음에 이 7.62mm 스나이퍼, 그 다음에 코너샷,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있는 12.7mm 스나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14를 완성 단계로 끌고 왔었는데, 그런 목표하에 끌고 왔었는데, 사실은 한국군이 특수부대에서 조금씩 쓰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저격소총 그 스나이퍼 반을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이 최초의 한국군도 1990년대 초 내지 뭐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 계속 편제에 저격용 저격용 소총을 넣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정식 편제로 저격용 소총이 편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 사업으로 편제 사업 저격용 소총 구매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던 기술과 그다음에 제품을 갖고 구매 사업에 참여를 해서 3년 전부터 한국군에도 정식 스나이퍼 편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격용 소총 이제 기술력이 이 집약화된 소총이기 때문에요. 어떤 제품별로 시장의 평가도 뭐 확실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K14 이 저격용 소총 어느 정도인지 좀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해외 시장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오시면은 제일 강한 임프레션을 받는 게 사실은 K14 저격용 소총 그 라이브 데모입니다. 해보면은 정말로 10배율의 이 주간 조준경이 있습니다. 조준경에 적어도 한 70 내지 100m 앞에 이 5.56mm 탄도를 놓고 봐도 사실은 뭐 야구 선수가 야구공 칠 때 공이 이따만하게 보인다듯이 큼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발필살의 느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총열이라든지 총열 길이 최적화를 통해서 정말 잘 맞는 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특전사의 특교단 교관들조차도 정말 해외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벨기에 기존 운용하는 총들보다 전혀 손색 없는, 어쩌면은 더 가볍고 우리 한국 체형에 딱 맞게끔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운영성이라든지 성능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외에서도 저희들이 한국군이 첫째 채택을 했다, 두 번째 가볍고 싸다, 이런 그 강점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일부는 뭐 그 소수 그 소량이지만은 운용을 해서 정말 그 값어치 있는 역할을 하는 저격 소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남미 이런 쪽에서 끊임없이 사실은 뭐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게 K14 저격 소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제 국산 총기의 수출 현황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장군님, 이제 현재 총기의 이제 국제 시장의 상황, 또 지금의 어떤 형편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알아봐야지만 이후에 우리가 이 그 총기류를 갖고서 개척할 여지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타진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국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정세들이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동남아시아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이 좀 시끄럽던 부분이 안정이 돼 가고 있고, 중동 쪽이 요즘 뭐 시끄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각 국들이 그 신생 독립국이 아닌 나라들은 대부분이 제일 먼저 기치를 거는 게 자주국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남아시아 지역도 보면은 뭐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보면은 자주국방에 기치를 두고, 뭐 최초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걸면서 조명창을 생각했듯 모든 그 위정자들이 독립하면은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게 아마 자주국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이 나라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전문 업체들도 이 시장이 수요가 점차 축소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럽에 있는 해외 그 전문 총기 업체들은 제일 큰 마켓이 어디냐면은 미국입니다. 코머셜 시장도 미국, 그다음에 밀리터리 시장도 미국입니다. 미군에 공급하는 걸 최종 목표로 해서 다들 미국으로 본사를 많이 옮겨놓고 있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 옮겨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제일 빅히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K3 기관총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수량만큼보다 많은 수량을 2년에 걸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생산한 이 K3 기관총이 필리핀 군의 편제 장비로서 채택되어서 정말 우리의 우수한 제조 기술과 성능 기술을 발휘하고 있어서 가장 뭐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 필리핀의 K3 기관총 수출 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런지 최근 이제 S&T 모티브를 관련된 기사들을 쭉 검색해 보면요,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T 모티브의 수출 성장세와 최근의 성과 좀 수치로 조금 알 수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화되고 나서 이제 수출을 시작한 게 사실은 M16 A1을 생산해서 전력화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군에 공급을 하려고 그 국가연 주도로 개발했던 K1A, K2가 있습니다. K1A는 초기에 군에서 그 요구가 있어서 한국군에 먼저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K2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군이 M16 소총 이 새 총을 이만큼 100만 장을 확보한 상황에서 K2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여러 가지 뭐 작전을 짰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먼저 수출을 해서 우리 성능 진가를 보여주고 한국군 보고 야 어쩌겠냐 우리가 만든 우리 총 우리가 쓰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겠냐 하는 음성을 많이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2 소총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해서 이 한국군의 전력화를 시키기 전에 나이지리아에 천연 수출을 해서 그걸 기화로 해서 우리 군도 써야만이 세계 시장에 점차 K2뿐만 아니라 K1에 기존 생산하고 있는 앞으로 생산할 물건들에 대한 시장 확보가 가능하게 될 거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해서 K2도 이제 한국군의 전력화를 시작했듯이 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0년, 80년, 90년을 지나면서 해마다 이 100만 불을 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100만 불 수준에서 굉장히 어렵게 고군분투를 하다가 2000년이 접어들면서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그다음 전시회 참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K3 같은 경우는 이 필리핀 편제를 바꿀 정도의 수량을 보내서 그쪽에 전력화를 잘 마무리시켜줬고, 그다음에 최근 국지전이 일어나는 곳곳에 그 주변에 관련되는 나라들에서 우리 K3에 대한 러브콜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큰 해외 시장을 확보했던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400만 불 정도 수출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도 한 그 정도. 그래서 추가 계약을 여러 러브콜을 보내는 나라들과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K3, 그다음에 K12, K4 이런 화기들에 대한 집중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100만 불 수준에서 미미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게 200만 불, 300만 불, 400, 500까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대단하게 이제 약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치로 지금 이제 알겠는데요. 이제 S&T 모티브에서 이제 K3를 최고의 역작으로 아까 이제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 첫 번째로 수출했던 그 제품이 무엇인지, 또 첫 번째 수출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일화가 얽혔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일 먼저 수출했던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K2 소총을 한국군에 납품하기 전에 나이지리아에 3,000정 수출했던 게 아마 최초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략적으로 개발은 다 해놨는데 사실은 이 팔리지 않는 물건은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팔 수 없는 물건을 만든다는 거 굉장히 이 문제가 있는 생각이고 문제가 있는 생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K2를 한국군에 전력화하기 위해서 한국형 소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만들었었는데 한국군이 채택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외 시장을 찾은 게 최초 저희들이 수출한 계기가 된 K2 나이지리아 수출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을 했군요. 근데 이제 모든 부분에서 그렇겠지만요. 무기 시장에서도 이제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제품 만들어서 먼저 이제 시장을 선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수출이 성사되기까지 어떤 애환도 많았을 테고 굉장히 많이 어떤 고충도 있었을 텐데요. 수출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을 박 부장님께서 조금 생각나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 사항들이 좀 많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화기의 성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구 성능 요구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필리핀 같은 K3가 나갈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제 최신적으로 이제 현재 쓰고 있는 피카티니 레이디를 붙이라는 얘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정비할 수 있는 소재 공구들을 이제 전부 다 총기 안에다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총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생산이 돼서 이제 필리핀에 수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S&T 모티브가 총포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공장 설립이 미국에 있는 콜타라는 업체가 턴키 베이스로 모든 걸 설치를 해줬습니다. 심지어는
바닥 닦는 밀대, 걸레까지 그때 다 가져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뭐 밀대 걸레가 메이드 인 USA였죠. 그 업체 그 부사장을 제가 그제 만났었는데 이 방위청이 와서 이제 자기들 아이템들을 뭐 홍보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 우리 회사의 원천 기술을 제공한 콜트가 갖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은 작동 방식 중에 M16 가스 파이프식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K2가 작용하고 있는 같은 가스 작동식인데 저희들은 가스 피스톤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성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너게 넘버원이랑 우리게 넘버원이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사장하고 몇몇 생산 담당 임원하고 생산 현장의 부장하고 사실은 왔더라고요. 우리랑 뭐 고역을 하자 하던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게 훨씬 위에 있다 하니까 That's right 하더라고요. 맞다고. 그 정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 내지 뭐 이 설계 그다음에 트렌드 이거 맞춰서 하고 있는 부분을 스스로 이제 인정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필리핀 아까 말씀드렸던 K3 수출할 때도 이 메인 경쟁자가 누구였냐면은 이 라이트 머신건을 만든 FNH였습니다. 사실은 K3를 개발할 때 저희들이 FNH가 생산하고 있는 5.56mm 기관총을 많이 벤치마킹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80년대 말 내지 뭐 90년 초 그때 사실은 총포 기술에 대한 설계 기술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미진할 때였습니다. 그때 국가연도 기관총을 독자적으로 만들기 막 시작할 때였고 정부 주도로 개발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FNH하고 경쟁을 했었는데 우리는 FNH하고 벤치마크를 했지만은 사실은 특허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존 특허 낸 데서 하나를 애대해서 특허를 낼 수 있듯이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유의 것을 하나 애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이제 기존 M16에 쓸 수 있는 지금 뭐 KTU도에 쓰고 있습니다만은 30mm 탄창을 우리 꼽아서 쓸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우리 제안을 딱 보고는 이게 정말 멋지구나. 필리핀이 미군 군정하에 미군 치하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무기 체계 내지 시스템들이 전부 다 미군하고 동일합니다. 미군이 그때 FNH의 K3 라이트 머신과 비슷한 경기관총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했는데 우리의 정말 하나 보탠 기술이 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우리가 납품을 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장점, 베이스가 전부 다 이제 조병창으로부터 시작된 기술과 설비와 맨파워에 집중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사모님께서 웃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무기 하나를 개발해서 해외 시장을 들어가서 하나하나 조미해가는 일들이 굉장히 고단한 일들이었으니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 박사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S&T 모티브처럼요, 이 방위 산업체가 직접 이제 해외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개척하는 거 굉장히 큰 의미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방위 산업은 궁극적으로는 뭐 내수 시장 그러니까 자국군에게만 공급하는 이런 체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라는 것은 방위 산업에게 있어서도 결국은 그것이 생존과 성장과 또 지속적인 기술 개발의 어떤 유일한 대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거죠. 그래서 수출로서 앞으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하고 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은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박상무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는데요. 민영화 이후 30년 동안에 이 방위 산업을 통해서 이 S&T 모티브가 얼마큼 성장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후에 S&T 모티브가 가진 포부, 비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 전체 모티베이션 되는 베이스가 총기 생산을 하는 정밀 조명 기술로부터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조명 기술 1번지로서 자부심과 그다음에 한국의 국방에 관련된 특히 소화기 관련되는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베이스로 해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타 사업 영역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늘 모태 기술이 되었던 정밀 조명 기술을 늘 리스펙트하면서 그걸 시너지 삼아서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회사 볼륨을 키워서 우리 회장님이 늘 말씀을 하시는 그 기술 보국에 대한 기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단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아프간이든 그다음에 온갖 전장에 이래보면은 미국이 전쟁하는 스타일이 초반에는 한국도 지금 킬체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초반에 그냥 갖다 붙습니다. 갖다 붙는데 마지막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총둔 보병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쟤들이 만드는 소화기가 작지만은 정말 필요하고 정말 마지막을 깨끗하게 평정해주는 필수 이퀴먼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은 소화기도 이 미래전에서도 보병 역할은 지금과 같이 변함없이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 롤로서 남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우덕 교수님께 한번 여쭈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나 또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요. 이제 이 방산업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참여하신 S&T 모티브가 앞으로 세계적인 어떤 유수의 방산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어떤 혁신을 가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은 기술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차 전에 여러 가지 요구되는 군의 그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면은 기술 개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새로운 개념의 무기 체계, 장차전에 맞는 그 새로운 개념의 무기를 개발하는데도 에너지를 좀 쏟아야 되고, 특히 앞으로는 그 개인 병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병사 체계의 핵심이 또 그 개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치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그 무기 체계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개념의 무기 체계 개발 이런 그 노력들이 그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앞으로도 아주 군의 그 기본 화기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자리매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은 오늘 다양한 국산 제식총기를 생산하고 있는 S&T 모티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더 알찬 내용을 갖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